아이고, 아이고, 아버지가 가십니다. 기어이 오늘 밤 황천길을 가십니다. 7살배기 창인이는 대청마루가 떠나가라 곡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김대감의 환갑 잔치상 바로 앞에서 말입니다. 잔치집 분위기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지요. 수백 명의 하객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김대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터질 듯 달아올랐습니다. 멀쩡히 살아서 술잔을 받는 아비 면전에 대고 상복을 입은 아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꼴이란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익선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이놈, 당장 그 입 닥치지 못할까. 김대감이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술상을 엎었습니다. 와장창 깨진 사기 그릇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붉은 술이 바닥을 적셨지만 창인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망만한 손으로 바닥에 엎어진 술을 벅벅 긁어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까워라. 아까워라. 이 술을 드셔야 가시는데, 그래야 고통 없이 가시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음산하고 서늘한지 곁에 서 있던 하인들조차 오금이 저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창인이의 눈은 이미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공을 응시하는 그 눈동자에는 검은 자위가 없이 휘번덕거리는 흰 자위만 가득했더랬지요. 저놈이 기어이 미쳤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서 광에 가두어라. 내 잔치가 끝나는 대로 멍석을 말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아이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바둥거리는 창인이의 몸뚱이가 짐승처럼 들려나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창인이가 고개를 획 돌려 병풍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안방마님, 자신의 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닿자마자 어머니 조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안 말리십니까?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창인아, 정신 차리거라. 내가 돌아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어머니 조 씨가 부들부들 떨며 다가오려 하자 창인이는 하인들의 손을 뿌리치고는 하고 어머니의 꽃신 위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고는 잔칫집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가증스러워. 그 소매 안에 든 거 설마 약과라고 하실 겁니까? 순간 어머니 조 씨가 황급히 자신의 왼쪽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흔들림.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조 씨의 소매 끝으로 쏠렸지요. 하지만 김대감은 그 꼴을 더는 못 보겠다는 듯 곰방대를 들어 아이의 머리통을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아이의 이마를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 어미에게까지 폐륜을 저질러 저 놈 당장 치워. 피투성이가 되어 질질 끌려가면서도 창인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악귀처럼 쉰 목소리로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드시면 죽습니다. 오늘 밤 저 여자가 올리는 국을 드시면 아버지 배가 터져 죽는단 말입니다. 끌려가는 아이의 손톱 자국이 마루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으로 사라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찼지요. 명문가에 미친 자식이 낳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안채에서 들려온 것은 김대감의 코 고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말마의 비명, 그리고 무언가 둔탁한 것이 바닥을 긁는 소리. 창인이가 갇힌 어두운 광문 틈새로 붉고 비릿한 액체가 스멀스멀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광문이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흔들리는 호롱불 빛이 뱀처럼 기어들어왔지요.
빛을 등지고 선 사람은 방금 전까지 남편을 죽일 것이라 예언받았던 어머니 조 씨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 씨의 비단 치마폭, 그 고운 자수가 놓인 끝자락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술이 아니었습니다. 비릿하고 끈적한 명백한 사람의 피였습니다. 창인이는 쪼그리고 앉아 그 피 묻은 치맛자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7살 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담담한지 조 씨는 순간 들고 있던 촛대를 떨어뜨릴 뻔했더랬지요. 어머니, 기어이 이를 치르셨군요. 닥쳐라, 이 흉물스러운 것. 조 씨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창인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가루가 든 약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약봉지를 창인이의 품속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거칠게 쌕쌕거리는 숨소리에서 사리가 뚝뚝 묻어났습니다. 잘 듣거라. 내 아비는 내가 죽인 것이다. 미친 자식이 아비를 저주하다 못해 밥상에 비상을 탔다고 할 것이다. 이 집안 사람들, 아니 온 고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까? 내 말을 믿을까? 창인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어깨 너머 허공에 떠 있는 검은 형체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을 뿐입니다. 어머니 뒤에 아버지가 와 계시네요. 혀가 배꼽까지 빠져나오셨어요. 꺄. 조 씨는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에 창인이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살려두어서는 안 될, 집안을 삼킬 악귀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대감댁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적에 덮인 김대감의 시신 옆에서 조 씨는 실신할 듯 곡을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대감, 이 원통에서 어찌 눈을 감으시오. 천하의 몹쓸 자식이 제 아비 밥그릇에 독을 탔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친척들과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창인이를 애워쌌습니다. 창인이의 품에서 나온 비상약봉지가 마당 한가운데 던져졌을 때 사람들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지요. 저런 천하의 폐륜아를 보았나. 당장 관아에 고변해야 합니다. 그때 집안의 어른인 당숙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찍었습니다. 안 된다. 사대부 가문에서 아비 죽인 자식이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다. 멸문지화란 말이다. 그럼 어찌합니까? 당숙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턱짓으로 창인이를 가리키며 차갑게 뱉어냈습니다. 미친 개가 사람을 물면 어찌하느냐?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죽여 없애야지. 멍석을 말아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창인이를 거친 멍석 위에 눕혔습니다. 7살 조망만한 몸뚱이는 멍석 한 장을 채우기에도 벅찼지요. 돌돌 말린 멍석 위로 굵은 동아줄이 칭칭 감겼습니다. 매우 쳐라.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퍽, 퍽, 퍽. 둔탁한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물풀의 나무 몽둥이가 내려쳐질 때마다 멍석이 쿨렁거리며 튀어 올랐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멍석 안에서는 비명 한마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도 아프다는 신음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구경하던 사람들을 더 오싹하게 만들었지요. 마치 멍석 안에 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 아니 귀신인 것처럼 말입니다. 한 식경 약 30분이나 지났을까. 몽둥이질을 하던 하인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췄습니다. 멍석 틈새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클바닥을 검게 적셨습니다. 미동도 없었지요. 죽은 것 같습니다요. 당숙이 다가와 멍석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묵직한 감각만이 발끝에 전해질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코를 싸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재수 없다. 해 떨어지면 뒷산 까마귀 골짜기에 내다 버려라.
짐승밥이나 되게. 그날 밤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두 명의 하인이 끙끙거리며 지게를 치고 산을 올랐습니다. 까마귀 골짜기. 호랑이도 무서워서 피해간다는 험한 절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이 어린 놈이 뼛속에 쇠가 들었나. 왜 이리 축축 늘어져. 입 다물어, 이 사람아. 원한 품고 죽은 귀신이 제일 무섭다는데 빨리 버리고 내려가세. 절벽 끝에 다다르자 하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게를 기울였습니다. 후두두. 돌 구르는 소리와 함께 멍석에 말린 창인이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슝쿵. 까마득한 아래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은 쫓기듯 산을 내려갔지요. 자, 여기서 끝나면 그냥 비극이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인들이 사라지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밤. 절벽 아래 가시덤불 사이에 처박힌 멍석 안에서 부스럭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피와 흙범벅이 된 멍석 틈새로 핏발선 눈 하나가 번쩍 떠졌습니다. 7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틀렸어. 아직 아니야. 내 명줄은 여기서 끊기지 않아. 창인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다가왔습니다. 산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호, 이 높이에서 떨어지고도 숨이 붙어 있다니. 그림자가 멍석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사내가 씩 웃으며 멍석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구나. 꼬마야, 너. 내가 누군지 보이느냐? 호랑이. 피투성이가 된 창인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뜬금없게도 짐승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내는 멍석을 풀던 손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 아저씨. 호랑이 밥이 되어서 죽어. 내년 첫눈이 올 때 북쪽 산에서 산채로 씹어 먹힌다고. 창인이는 고통 속에서도 킬킬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긁힌 쇠붙이 소리 같아 등골이 오싹했지요. 사내는 잠시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배를 잡고 껄껄 웃어 젖혔습니다. 크아하, 맹랑한 놈일세. 내 평생 소원이 백두산 호랑이 가죽을 벗기는 것인데 그걸 어찌 알았느냐? 이 사내는 조선 팔도를 떠돌며 귀한 약재와 금지된 물건을 파는 거상주상, 왕초 구척이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돈 냄새를 더 잘 맡는다는 냉혈한이었지요. 구척은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멍석을 완전히 찢어 발겼습니다. 그러고는 엉망이 된 창인이를 쌀자루처럼 둘러맸습니다. 좋다. 내년 첫눈 올 때까지 내가 죽나 안 죽나 내기 한번 해보자꾸나. 내가 살면 넌 내 노비가 되고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은 내 것이다. 그렇게 창인이는 죽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김대감댁 폐륜하는 멍석마리를 당해 까마귀, 밥이 되었다고 믿었더랬지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12년 후 한양의 운종가 시장통.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이 집은 요즘 장안의 부자들 사이에서 저승점집으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분 드십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비단 옷을 입은 거구의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 사내.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물었지요. 이복의 박대감, 도대체 안에 있는 천 선생이 뭐라 하던가. 박대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사흘 뒤에 생선 다시가 목에 걸려 죽는다는구려. 재산을 정리할 시간은 딱 사흘뿐이라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천 선생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멀쩡하던 이 조판서가 말에서 떨어져 즉사할 것을 맞춘 것도, 건강하던 최 부자가 기생집에서 복상사할 날짜를 맞춘 것도 모두 이 집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 어둠이 짙게 깔린 상석에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가리는 검은 천을 두르고 손에는 낡은 부채를 쥔 사내.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자란 아이 창인이었습니다. 창인이는 더 이상 7살의 울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12년 동안 구척을 따라다니며 지옥을 보았습니다. 누가 언제 죽을지 아는 능력. 그것은 곧 돈이었습니다. 죽을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곧 죽을 부자의 땅은 헐값에 미리 사들였습니다. 급사를 맞을 관료에게는 미리 줄을 대지 않아 화를 피했지요. 그렇게 긁어모은 돈이 창고에 썩어날 정도였습니다. 천행수님, 손님이 끊겼습니다. 신복이 조심스레 들어와 고했습니다. 창인이는 부채를 접으며 검은 천을 스르르 풀었습니다. 서늘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아니, 진짜 손님은 이제 오실 게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비켜라. 내 오늘 용하다는 그 놈의 주둥아리를 확인하러 왔다. 익숙한 목소리. 12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뼛속까지 시린 그 목소리. 창인이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자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표정을 한 중년의 사내. 바로 창인이를 멍석에 말아 버리라고 지시했던 당숙이었습니다. 당숙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이 천 선생이냐? 듣자 하니 사람 명주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돈을 뜯어낸다지. 창인이는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툭 던졌지요. 오랜만이십니다. 뒷산 까마귀들은 잘 지냅니까? 당숙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소리냐는 듯 되물으려던 찰나 창인이가 고개를 들어 정면으로 당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당숙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 꿈에서도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던 그 원한에 찬 짐승의 눈. 설마 너는. 당숙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갈 때 창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당숙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주 다정하고 끔찍하게 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어르신. 제 눈에는 보입니다. 창인이의 시선이 당숙의 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어르신이 드실 술잔에 아버지를 죽였던 그 독과 똑같은 것이 들어있군요. 뭐라고? 범인이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창인이는 씩 웃으며 손가락 하나를 펴서 당숙이 데려온 수행원들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한 여인의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비단 치마. 저기 계시네요. 제 어머니이자 이제는 당신의 안방을 차지한 그 여자. 거짓말이다. 그 사람이 나를 왜 죽여? 당숙은 벼락 맞은 사람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미 의심의 싹은 텄고 창인이는 그 싹에 맹독 같은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부인의 오른쪽 소매 끝을 보십시오.
비상가루가 묻어 희뿌옇게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인은 들어오자마자 이 말을 할 겁니다. 나으리 기력이 쇠하신 듯하여 생강차를 다려왔습니다. 라고요. 마치 짜여진 각본을 읊는 듯한 창인이의 목소리에 당숙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르. 문이 열리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도끼를 품은 그 눈매는 여전한 조씨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들려 있었지요. 조씨는 방 안의 냉랭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한 채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점괘는 잘 보셨습니까?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색이 창백해지신 듯하여. 당숙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조씨의 소매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붉은 비단 소매 끝자락에 묻은 미세한 하얀 가루를.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조씨가 다가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자, 드시지요. 기력을 보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하여 직접 달인 생강차입니다. 쨍그랑. 당숙이 조씨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뜨거운 찻잔이 바닥에 뒹굴며 깨졌고 누런 찬물이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조씨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 이 요망한 년, 여기에 뭘 탔어? 대체 뭘 탔느냔 말이다. 당숙이 조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조씨는 억울하다는 듯 악을 썼지만 당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12년 전 형님 창인이의 아버지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그날 밤의 모습이 지금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난장판을 창인이는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투견장에 던져진 두 마리의 개를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말입니다. 그만하시지요, 대감. 창인이가 나직하게 끼어들자 씩씩거리던 당숙이 멈칫했습니다. 창인이는 천천히 걸어 나와 바닥에 엎어진 찬물을 손가락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혀끝에 살짝 댔다가 퇴뱉어냈습니다. 확실하군요. 냄새도 맛도 없는 서역의 독입니다. 이걸 마셨다면 대감께서는 여기 앉은 채로 창자가 녹아내려 죽었을 겁니다. 당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조씨는 사색이 되어 창인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꿰뚫어 본 이 젊은 점쟁이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지요. 내 이놈, 내가 뭔데 함부로 짓거리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조씨가 창인이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창인이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손목에 감긴 옥팔찌를 으스러지게 쥐었습니다. 이 팔찌. 어머니, 유품 아닙니까? 조씨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어머니라니. 이 미친 점쟁이가 지금 뭐라고 한 것입니까? 창인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조씨의 귀에만 들리도록 속삭였습니다. 12년 전 잔칫날 멍석에 말려 죽은 놈이 지옥에서 기어나와 어머니께 인사 올립니다. 순간 조씨는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눈앞에 이 서늘한 청년에게서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던 어린 창인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귀신. 조씨는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졸도한 것입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당숙과 싸늘하게 서 있는 창인이만 남았습니다. 당숙은 바닥을 기어서 창인이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살려다오.
조카님. 아니, 천 선생. 내 재산의 절반을 주마. 아니, 다 주마. 제발 목숨만은. 자신을 죽이려던 아내,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조카의 귀환. 당숙의 머릿속은 이미 공포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창인이는 바닥에 엎드린 당숙의 머리를 발로 지그시 밟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안을 하나 했지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차고 넘치니까요.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내일이 제 기일이지요. 12년 전 제가 죽었다고 알려진 날. 그렇다만. 내일 우리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십시오. 죽은 저를 위한 위령제를 아주 성대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대감의 목숨을 확실하게 살려드리지요. 위령제, 그게 무슨? 단, 조건이 있습니다. 창인이가 허리를 숙여 당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서 붉은 살기가 이글거렸습니다. 저 쓰러져 있는 여자도 반드시 깨워서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내일 제사상에는 절대로 음식을 올리지 마십시오. 음식을 올리지 말라고? 네. 내일 제사상에 올라갈 제물은. 창인이는 말을 맺지 않고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기괴한지 당숙은 오줌을 지릴 뻔했더랬지요.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 제사상에 물 한 그릇 없다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김대감댁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12년 전 죽은 장손의 위령제라 하여 반계 친척부터 마을 유지들까지 죄다 모였건만 정작 대청마루 한가운데 차려진 상은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시커먼 위패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당숙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연신 대문 쪽만 힐끔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조 씨는 어제 졸도한 탓인지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뚜벅, 뚜벅. 그때 대문 밖에서부터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먹물처럼 검은 도포를 입은 창인이가 마치 저승사자처럼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천 선생, 오셨는가? 당숙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창인이는 당숙을 본 채 만체하고는 성큼성큼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쾅 하고 들고 온 물건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창인이가 천천히 뒤를 돌아 모여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흠칫하며 고개를 숙였더랬지요.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왜 상이 비어 있는지. 창인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귀신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 귀신은 사람의 피와 탐욕만 먹거든요. 뭐야? 저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할 때 창인이가 붉은 보자기를 확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돼지머리도 떡도 아니었습니다.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낡은 강보아기 포대기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던 노마님 한 분이 억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2년 전 창인이가 멍석마리를 당할 때 입고 있었던 피떡이 된 바로 그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여기에? 당숙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창인이는 피식 웃으며 깨진 그릇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2년 전 환갑잔치 날 아버지가 제 머리통을 내려쳐 깨졌던 그 술잔입니다. 제 피가 묻어 있지요. 창인이는 그 날카로운 조각을 당숙의 목덜미 바로 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어르신이 멍석을 말아 저를 절벽 아래로 던질 때 입었던 스위셔이고요. 너, 설마. 당숙은 뒷걸음질 치다 제사상 다리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죽었다던 폐류나 귀신 들렸다던 그 아이. 그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창인 도련님이라니. 그럼 저 말이 다 사실이란 말인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창인이는 멍하니 앉아있는 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 제사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어제 당숙의 찻잔에 타셨던 그 약, 남은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조 씨의 초점 없던 눈동자가 번쩍 뜨였습니다. 창인이는 빙글거리며 당숙과 조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재물을 올려야지요. 아버지를 죽인 여자와 그 여자를 차지하고 조카를 죽인 남자. 창인이는 당숙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숙 어른, 살고 싶다고 하셨지요? 그럼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여자가 탄 독약을 마시고 죽은 뒤 아버지께 사죄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인이가 품속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단검을 꺼내 제사상에 꽂았습니다. 쾅! 저 여자의 목을 베어 이 제사상 위에 올리시겠습니까?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미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당숙의 눈은 이미 살기 위해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 위에 꽂힌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살아야겠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저 여편네가 다 꾸민 짓이야. 이 미친 놈이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앉아놓고. 조 씨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너무나 잘 아는 두 악이 널연히 살기 위해 서로의 목을 물어뜯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제사판. 친척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당숙은 칼을 휘두르며 조 씨를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대문이 활짝 열리며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갓을 쓴 위엄 있는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을 사또였습니다. 하지만 창인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사또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오셨습니까? 범인들이 제 발로 자백하는 꼴을 아주 잘 지켜보셨는지요. 사또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인이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모든 폭로는 담장 너머에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엉겨붙어 싸우던 당숙과 조 씨를 포박했습니다. 죄인이 되어 무릎 꿇린 두 사람. 하지만 창인이는 아직 만족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는 포박된 조 씨의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관하로 끌려가면 곤장을 맞고 목이 잘리겠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창인이의 눈에서 기이한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는 참수당하기 전에 감옥 안에서 쥐떼에게 갉아먹혀 죽을 운명이니까. 조 씨의 눈이 뒤집히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처절한 비명이 마당을 울렸지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끌려가는 당숙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나만 죽을 수는 없다. 김창인,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비가 진짜 독 때문에 죽은 줄 아느냐? 창인이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당숙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마지막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부검을 했을 때 내 아비 위장에는 독이 없었어. 그날 밤 내 아비 숨을 끄는 건 독이 아니라 바로 내 놈이 선물한 그 물건이었다.
무슨 소리냐? 창인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포졸들에게 양팔이 꺾인 당숙은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내 아비 시신을 거만할 때 목구멍에서 나온 게 뭔지 아느냐? 바로 은수저였다. 내가 독이 들었다고 소리친 그 순간부터 형님은 밥을 삼키지 못했어. 밤새도록 목구멍에 손가락을 쑤셔 넣고 은수저를 들이밀며 먹은 걸 토해내려 발버둥 쳤단 말이다. 당숙의 비웃음이 마당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독이 퍼져 죽은 게 아니야. 내 놈의 그 저주 같은 예언을 믿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제 손으로 식도를 찔러 과다출혈로 죽은 게야. 으하하하. 결국 내 아비를 죽인 건 독을 탄 형수님이 아니라 바로 너다. 쿵. 창인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 방문 틈으로 흘러나오던 붉은 피, 바닥을 긁던 둔탁한 소리. 그것은 고통에 몸부림치던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믿고 살기 위해 벌인 처절한 사투였던 것입니다. 아들을 믿었기에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끌고 가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숙과 조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놓으란 말이다. 장인아, 내가 내 어미다. 어미를 죽일 셈이냐. 그들의 비명 소리가 대문 밖으로 멀어질 때까지 창인이는 석상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마당, 주인 잃은 제사상, 그리고 아버지의 피가 묻은 깨진 술잔 조각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창인이의 검은 도포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부채를 꺼내 폈습니다. 부채에는 12년 전 아버지가 써주었던 글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창인이는 피식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 끝에 물기 어린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 눈이 틀렸습니다. 창인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 위에 촛대를 집어들었습니다. 일렁이는 불꽃이 그의 서늘한 눈동자 안에서 춤을 추었지요. 아버지는 독에 죽지 않았습니다. 제 사랑이, 제 섣부른 혀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후두두. 창인이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는 촛대를 들어 화려한 비단 병풍에 던졌습니다. 화르륵. 불길은 삽시간에 병풍을 타고 대청마루로 기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메마른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올랐습니다. 12년 전의 원한도, 비밀도, 그리고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도 모두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불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이야를 외치며 물동이를 들고 뛰어왔지만 창인이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김대감댁이 무너져 내리는 뒤편 어두운 산길. 창인이는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12년 전 그를 구해줬던 거상, 구척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느냐? 구척이 물었지만 창인이는 대답 대신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보였습니다. 불타는 집 지붕 위에 앉아 슬픈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의 홀령이. 아버지는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창인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아. 너는 살았구나. 창인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구척을 스쳐 지나가며 나직이 내뱉었지요. 가시지요. 한양의 역병이 돌 겁니다. 수만 명이 죽어나갈 테니 관을 짜러 가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허허, 지독한 놈. 제 아비 집을 태워먹고도 돈 생각이 나느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창인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아주 길게 어둠 속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다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 떨어진 눈송이만이 붉게, 아주 붉게 물들어 있었더랬지요.